네가 쓴 각서대로 너는 이제 빈털털이야. 내 50억 아파트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재수 없는 거지가 들어오면 부정 타니까 썩 꺼져. 남편은 이혼 확인서를 흔들며 비웃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에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30년을 바쳐 헌신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그녀는 빗속에 내동댕이 쳐진 짐 가방을 챙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던 그 순간 진짜 거지가 된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남편이 스스로 쓴 그 각서에는 어떤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50억 아파트의 진짜 주인을 가리는 소름 돋는 반전 드라마.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5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가정법원 앞마당을 하염없이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을 뚫고 나오는 남편 철수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에 든 이혼 확인서를 허공에 흔들어대며 뒤따라 나오는 미선이를 향해 보란듯이 소리쳤습니다. 이야, 드디어 끝났다. 지긋지긋한 30년이 오늘로 땡이다. 어이, 박미선 씨, 표정이 왜 그래? 이혼 도장 찍으니까 시원섭섭해? 미선이는 우산도 없이 그저 묵묵히 비를 맞으며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미선이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수가 미선이에게 강제로 쓰게 했던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거 보이지? 네가 제 손으로 직접 쓴 거다. 위자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여기 분명히 적혀 있잖아. 상호간에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알아들었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30년을 같이 산 의리가 있지.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라고 해요? 미선이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철수는 코웃음을 치며 각서 사본을 미선이의 얼굴을 향해 패대기 치듯 던져버렸습니다. 의리?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너 식모 노릇 30년 한 거 내가 밥 먹여주고 잠재워준 걸로 퉁친 거야. 계산 끝났다고.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쓴 각서대로 너는 이제 빈털털이야. 알거지라고.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빗물에 젖어가는 각서를 구두굽으로 지니기며 독을 품은 뱀처럼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50억짜리 아파트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재수 옴 붙으니까. 어이 기사 양반. 출발합시다. 오늘 아주 기분 째지는 날이니까. 철수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미선이에게 흙탕물을 튀기며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미선이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깨문 입술 사이로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잠시 후 택시를 타고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미선이는 익숙하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경고음뿐이었습니다. 삐빅, 삐비빅, 왜 안 열리지? 미선이는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철수가 원격으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미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한참 만에 인터폰 화면이 켜지고 시어머니 말자에 심술궂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잡상인 안 사요.
가세요. 어머니, 저예요. 미선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짐은 챙겨가야죠. 뭐, 미선이? 어디서 남이 된 여자가 남의 집을 기웃거려? 너 이혼 도장 찍었으면 남남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어머니, 그래도 30년을 모셨는데 어떻게 이러세요? 옷가지라도 챙기게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미선이의 애원에도 말자는 콧방귀를 끼며 인터폰을 툭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이가 반가워할 새도 없이 커다란 이민 가방 2개가 미선이의 발밑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쿠당탕, 아이고 깜짝이야. 미선이가 뒷걸음질 치자 현관문 틈으로 말자가 하얀 대접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대접에 담긴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어 미선이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차악, 차악, 에이 퇴퇴. 부정 탄다. 재수 없는 거지가 들어오면 집안 망하는 거야. 썩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미선이의 눈과 뺨을 때렸습니다. 미선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얼굴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말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 집에서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철수 씨 뒷바라지한 게 다 헛수고였네요. 말자는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식모가 밥하고 빨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동안 우리 아들 등골 빼먹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빈손으로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장 안 꺼져? 경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냉큼 짐 싸들고 꺼져. 쾅, 말자는 미선이의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습니다. 미선이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닥에 나뒹구는 자신의 낡은 짐 가방을 보았습니다. 가방 지퍼가 터져 그 사이로 낡은 내복과 보풀린 양말들이 비참하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시각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둔 집 안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최고급 샴페인을 따르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진짜 해결된 거야? 그 여편네 쫓아냈어? 수화기 너머로 내연녀 최 실장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느글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김철수야, 김철수. 방금 소금 뿌려서 내쫓았어.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거짓골을 하고 비 맞으면서 서 있는데 아이고 꽃이다. 어머 오빠도 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야야, 그런 소리 마라. 식충이 같은 여편네 데리고 사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 이 50억짜리 한강뷰 아파트는 온전히 내 거야. 아니지, 우리 자기 거지. 오늘 밤에 당장 들어와. 내가 파티 준비해 놨으니까. 알았어, 오빠. 나 지금 짐 싸고 있어. 사랑해. 철수는 낄낄거리며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놓인 등기권리증처럼 보이는 서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선이가 미리 바꿔치기해 둔 가짜 서류 뭉치였습니다. 철수는 그것도 모른 채 승리의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미선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터진 가방을 떨리는 손으로 여미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진 소금과 섞여 짠 냄새를 풍겼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작 이 가방 2개와 소금 세례로 끝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나를 거지라고 했지? 빈털털이라고 무시했지? 미선이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꽁꽁 싸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미선이의 손에 쥐어주셨던 진짜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미선이는 봉투를 가슴에 품으며 굳게 닫힌 현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슬프고 처연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서리빨 같은 냉기가 그녀의 눈동자에 서렸습니다. 김철수, 오말자 여사, 지금 그 샴페인이 아주 달콤하지? 실컷 즐겨도. 당신들이 내뱉은 그 거지라는 말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미선이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작성했던 그 재산 포기 각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각서야말로 철수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두고 봐. 내 집에서 누가 맨발로 쫓겨나는지. 미선이는 양손에 무거운 이민 가방을 하나씩 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미선이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마치 곧 시작될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미선이가 쫓겨나고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미선이의 손때가 묻어있던 50억 한강뷰 아파트는 매일 밤 술 냄새와 노랫소리로 진동했습니다. 자, 건배. 우리의 화려한 미래를 위하여. 짠. 철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하얀 원피스를 차려입은 내연녀 최 실장이 여우처럼 눈웃음을 치며 철수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 이 샴페인 진짜 비싼 거라며? 향이 너무 좋다. 역시 우리 오빠 능력은 알아줘야 해. 하하, 이까짓 게 뭐 대수라고? 자기야, 마시고 싶은 만큼 다 마셔. 내가 누군데? 이 집 주인이잖아. 철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파 맞은편에는 시어머니 말자가 최 실장이 선물한 명품 가방을 품에 꼭 껴안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예뻐. 우리 새 며느리가 어쩜 이렇게 센스도 있을까? 전에 살던 그 곰 같은 년은 30년 동안 이런 가방 하나 사준 적이 없는데 말이야. 역시 사람은 급이 맞아야 하는 거야. 말자는 가방 가죽을 연신 쓰다듬으며 미선이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최 실장은 말자의 비위를 맞추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아참 오빠, 근데 이 집 인테리어 말이야. 좀 칙칙하지 않아? 너무 구식이야. 내 친구들은 다 대리석 깔고 호텔처럼 하고 살던데. 최 실장이 입술을 삐죽거리자 철수가 가슴을 탕탕 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 안 그래도 싹 다 뜯어 고치려고 했어. 내일 당장 업자 불렀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입산 최고급 자재로 아주 으리으리하게 바꿔줄게. 진짜? 오빠 최고. 쪽? 세 사람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파국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이 되자 유명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박 사장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철수는 잠옷바람에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서서 이것저것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거실벽 있죠? 이거 답답하니까 확 터버리세요. 방 2개 합쳐서
안방을 운동장만 하게 만들고 바닥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깔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대로 합시다. 잉? 박 사장은 줄자로 이곳저곳을 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구청 허가를 위해 태블릿 PC로 서류를 확인하던 박 사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박 사장은 당황한 듯 몇 번이나 화면을 새로 고침하더니 식은땀을 흘리며 철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기, 김철수 사장님? 혹시 이 집 사장님 명의가 맞습니까? 철수는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사람 못 믿어요? 내가 여기서 30년을 살았어. 내가 가장이고 내가 관리비 내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게 아니라 지금 전산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소유주가 박미선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이 물건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랑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순간 물을 마시러 나온 최 실장이 컵을 떨어뜨릴 뻔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철수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사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 박미선? 그 여편네가 소송을 걸어? 웃기지 마. 내가 이혼할 때 재산 포기 각서까지 받았는데 무슨 개소리야. 당신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지. 박 사장은 한숨을 푹 쉬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철수가 박 사장에게 공사 의뢰를 하며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바로 그 각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사장님,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 사장님이 직접 쓴 거 보세요. 본인 김철수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일체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이 각서 때문에 사장님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눈곱만큼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집주인 허락도 없이 공사를 하겠다고 설친 꼴이라고요. 뭐야? 이 각서가 내 발목을 잡는다고? 철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미선에게 강요했던 그 각서가 오히려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최 실장이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 사실이야? 이 집 오빠 거 아니었어? 아니야, 자기야.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내가 산 거야. 명의만 그 여자로 해둔 거지. 실질적인 주인은 나라고. 철수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최 실장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들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명의가 그 여자 건데 실질적 주인이 무슨 소용이야? 법적으로 오빠는 그냥 껍데기네. 오빠, 혹시 빈털털이야? 야, 최수진, 너 말이 좀 심하다? 내가 너한테 사준 가방이 얼만데.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말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철수야, 저 업자가 하는 말이 진짜야? 그 곰 같은 년이 집을 꿀꺽했다는 거야? 엄마,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당한 것 같아.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사업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재산을 지키겠답시고 장인어른이 물려준 집 명의를 미선 앞으로 돌려놨던 기억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선이가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뭔가 서류를 만지작거렸던 게 바로 이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여우 같은 년이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네. 내 아들 집을 뺏어가? 아이고, 내 팔자야. 말자는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은 혀를 차며 직원들에게 철수를 가리켰습니다. 철수합시다. 집주인도 아닌 사람이랑 계약했다가는 우리만 독박 써요. 사장님, 나중에 무단 점거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빨리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수고하세요. 업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실장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핸드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자기야, 어디가? 어디 가긴. 사기꾼이랑 더 할 얘기 있어? 오빠, 돈 많은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빈 깡통이었네. 질척대지 말고 헤어져. 야,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해결할게. 최 실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철수와 말자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전화를 해봐야 해.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미선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받아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철수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된 번호입니다. 으악. 박미선,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나를 쫓아내겠다고? 어림없어. 여긴 내 집이야. 절대 못 나가. 철수는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악에 바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깨진 액정 위로 비친 그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비참한 몰골 그 자체였습니다. 밖에는 다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이들에게 닥쳐올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듯이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아파트를 뒤흔들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하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평화롭던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삐용 마이너스 삐용 마이너스 삐용 마이너스.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법원 집행관 차량과 경찰차 2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로비 앞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나온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실의 호출을 받고 러닝셔츠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철수가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독이 올라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누가 내 집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난리야. 다들 안 꺼져? 철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 사이로 너무나 낯익은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질구질하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몸에 딱 맞는 고급 정장에 세련된 단발머리를 한 여자, 바로 전처 박미선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냉철해 보이는 인상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호위무사처럼 서 있었습니다. 너, 박미선? 네가 여길 감히 어디라고 와?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당장 안 꺼져? 철수는 이성을 잃고 미선이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옆에 있던 경찰관이 철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멈추세요. 선생님, 지금 법원의 퇴거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 중이시죠? 여기서 더 난동 부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뭐? 체포? 내가 내 집에 사는데 무슨 불법 점거야? 이거 이거 놓으라고. 철수가 발버둥을 치자 미선이의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철수의 코앞에 두툼한 판결문을 들이밀었습니다. 김철수 씨, 판결문 안 읽어보셨습니까?
이혼 당시 작성하신 재산 포기 각서에 의거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100% 박미선 씨에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부동산 인도 명령이 떨어졌는데 왜 8개월째 안 나가고 버티십니까? 각서? 그깟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30년을 살았어.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법이 뭐 이래? 조강지쳐 버린다고 집까지 뺏어가? 철수가 악을 쓰며 억지를 부리자 그동안 팔짱을 끼고 차갑게 지켜보던 미선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여름의 더위를 얼려버릴 만큼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당신 입으로 그랬지? 각서대로 빈털터리가 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기억 안 나? 그리고 당신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착각하지 마. 미선이는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철수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치부였습니다. 이건 김철수 씨가 10년 전 장인어른, 그러니까 박미선 씨의 부친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 원에 대한 차용증과 그 돈을 회사 계좌가 아닌 도박 사이트로 이체한 내역서입니다.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이 돈 갚으셨습니까? 안 갚으셨죠? 이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 및 사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안 나가시면 주거침입에 횡령죄까지 추가해서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감방 가고 싶으세요? 철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건 미선이가 아니라 과거 자신의 탐욕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내연녀 최 실장과 말자가 내려왔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은 왜 왔어? 설마 진짜 쫓겨나는 거야? 최 실장이 사색이 되어 묻자 미선이는 그녀를 쳐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최 실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 남자 빈 껍데기라니까요. 50억 아파트 주인?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당신도 공범으로 엮어서 같이 고소해 줄까요? 고소요?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이 남자가 주인이라고 속여서 그냥 얹혀 산 것뿐이에요. 최 실장은 미선이의 기세에 눌려 비명을 지르듯 변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수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야, 김철수, 너 진짜 사기꾼이었니? 내 명품백 내놔. 아니, 내 인생 물어내. 수진아, 자기야, 오해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최 실장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자신의 짐 가방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철수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번에는 말자가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특기인 떼쓰기를 시전했습니다. 그녀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목청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나 못 나간다. 배째라. 30년 시어머니를 쫓아내 천벌을 받을련. 동네 사람들, 저 독한 년 좀 보소. 시애미를 길바닥에 버리네.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선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동네 사람들 이미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소금 뿌리고 식모 취급한 거요. 이제 그만 짐 챙겨서 나가시죠. 아니면 끌려나가시든가요. 미선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하고 있던 집행관들에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것은 시작하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집행 시작합니다.
집행관들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건장한 직원들이 철수와 말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철수는 기둥을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박미선,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래? 사람?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은 사람이 할 짓이었고,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게 이치야. 잘 가시게. 전 남편. 미선이의 차가운 작별 인사를 끝으로 철수는 직원들의 손에 의해 짐짝처럼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쿠당탕? 으악! 철수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찢어진 러닝 셔츠, 벗겨진 슬리퍼, 헝클어진 머리카락. 8개월 전 미선이를 향해 거지라고 비웃었던 그 모습 그대로 철수는 완벽한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말자도 직원들에게 들려나오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소금 그릇 대신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가 초라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철수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파트 화단 앞에는 그들의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 쓰레기처럼 쌓였습니다. 주민들은 혀를 차며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댔습니다. 미선이는 로비 계단 위에 서서 그 처참한 몰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가운 여름 햇살이 미선이의 등 뒤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30년 묵은 체증이 비로소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철수. 그 50억 아파트 구경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길바닥에서 당신이 뱉은 말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껴봐. 미선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아파트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닫히는 자동문 너머로 철수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습니다. 50억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쫓겨난 지 며칠이 지나고 화려했던 강남 아파트 대신 곰팡내 나는 여관방 구석에 철수와 말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벗겨진 벽지, 널브러진 소주병들. 그들의 처지는 말 그대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저예요, 민재요.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문 열려 있다. 들어와라. 기잉 마이너스. 녹슨 철문이 열리고 지방에서 급하게 올라온 아들 민재가 들어섰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민재는 돼지우리가 된 방 안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의 철수는 눈두덩이가 퉁퉁 부은 채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은 어쩌고 이런 데서 주무세요? 엄마랑 싸우셨어요? 민재의 물음에 철수는 일부러 기침을 쿨럭거리며 민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달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애비가 면목이 없다. 내 엄마가 우리를 내쫓았어. 이 늙은 할미랑 나를 비 오는 날개 패듯이 패서 맨몸으로 쫓아냈다. 네, 엄마가요?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해? 나도 오해였으면 좋겠다. 근데 민재야, 여자가 늙어서 바람이 나면 자식도 눈에 안 보이는 법이란다. 바람이요?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민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이때다 싶어 품 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미선이가 변호사 준호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각도로 찍힌 탓에 마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미래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수가 흥신소에 의뢰해 정교하게 조작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놈이야. 새파랗게 젊은 제비놈인데 변호사랍시고 내 엄마를 꼬드겨서 우리 아파트를 뺏어갔어. 내 엄마가 이놈한테 홀려가지고 내 빚 갚아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집 명의를 넘기려나 보다. 옆에 누워있던 말자도 가슴을 탕탕 치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민재야. 내가 억울해서 못 죽는다. 그년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아냐? 냄새나는 늙은이는 고려장이나 당하란다. 세상의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그게. 아이고 내 팔자야.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버지 진짜예요? 정말 엄마가 그랬다고요? 그렇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자식인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냐. 민재야, 우린 이제 갈 데도 없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 엄마는 지금 그 젊은 놈이랑 희희낙낙하고 있을 텐데 우린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해. 철수의 거짓 눈물 연기에 효자였던 민재의 이성은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가 젊은 남자에게 속아 아버지와 할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눈앞에 비참한 현실은 민재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식당에 있을 거다. 아마 그놈이랑 같이 있겠지. 민재야, 가서 따지지 마라. 내 엄마가 널 보면 얼마나 뻔뻔하게 나올지 내가 다 무섭다. 아니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민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철수와 말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어. 미끼를 물었어. 잠시 후 미선이가 운영하는 식당 앞. 민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에는 철수의 말대로 미선이가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선이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최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검토하며 미선이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있었는데 이미 오해로 눈이 먼 민재에게는 그 모습이 불륜 현장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 자식이구나.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낸 놈이. 뚜벅, 뚜벅, 뚜벅. 민재는 식당 문을 벌컥 열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미선이는 아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민재야. 연락도 없이 언제 왔어? 밥은 먹었. 당신이야? 민재는 미선이의 말을 자르고 준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이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뭐야 저 사람? 민재야, 너 왜 이래? 이거 나. 미선이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민재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이지? 변호사라는 껍데기 쓰고 우리 엄마 홀려서 집문서 가로챈 제비 새끼가 바로 당신이지. 이거 놓으세요. 오해입니다. 저는 박미선 씨의 변호사. 닥쳐. 변호사 좋아하시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랑 할머니가 길바닥으로 쫓겨났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군요. 민재는 준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준호가 넘어지며 팔을 찧었고 미선이는 아들의 뺨을 자신도 모르게 때릴 뻔하다가 손을 떨며 멈췄습니다. 김민재, 너 미쳤니? 어디서 행패야? 이분은 엄마 도와주시는 분이야. 사과드려. 당장. 민재는 배신감에 가득 찬 눈으로 어머니 미선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가정을 깨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아빠랑 할머니를 그 차가운 여간방에 처박아 두고 여기서 이 남자랑 희희낙낙할 수가 있어요? 민재야, 그게 아니야.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거짓말이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미선이가 다급하게 민재의 팔을 잡았지만 민재는 그 손을 벌레라도 닿은 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나요. 듣기 싫어요. 저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희생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엄마 모습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한 종소리가 미선이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민재야, 민재야. 미선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때보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아들의 눈빛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미선이를 부축했습니다. 박 여사님, 일어나세요. 아드님이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철수 씨가 작정하고 아드님을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변호사님, 어떡해요? 우리 민재가 저를 안 본대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대요. 아닙니다. 아드님도 피해자입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의 거짓말을 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아드님을 돌려놓겠습니다. 준호의 단호한 말에 미선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민재는 다시 악마의 속삭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여간방 앞. 민재가 터덜터덜 걸어오자 기다리고 있던 철수가 음흉한 미소를 숨기고 걱정스런 척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얼굴이 왜 그러냐? 내 엄마가 뭐라든 그놈 편 들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 사람 속은 모르는 거란다. 민재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뿐이다.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려야 해. 제가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철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민재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엄마 집에 가서 인감도장을 좀 가져오너라. 그것만 있으면 아파트 명의를 다시 우리 걸로 돌려놓을 수 있어. 그놈한테 뺏기기 전에 우리가 찾아와야 해. 할 수 있겠니?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둑질은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여간방 쪽창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굽은 등과 자신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우리 집, 제가 지킬게요. 민재의 대답에 철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들을 이용해 다시 한번 50억 아파트를 삼키려는 검은 야욕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더 깊숙이 밀어넣게 될 줄은. 다음 날 저녁, 어둠이 짙게 깔린 아파트 복도에 민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민재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어머니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할 수 있어. 이건 범죄가 아니야. 우리 집을 되찾는 거야. 민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준 번호는 틀렸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거짓말처럼 열렸습니다. 민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던 어머니가 여전히 아들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해두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냐, 속으면 안 돼. 이건 다 연기야. 민재는 신발을 신은 채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냉기 대신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인감도장을 찾기 위해 주방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있지? 분명 여기 뒀을 텐데. 서랍을 뒤지던 민재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미선이의 반듯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재에게. 민재는 홀린 듯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장을 찾으러 왔지만 이상하게 그 내용물이 견딜 수 없이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부스러? 봉투를 열자 수십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 자신이 보고 분노했던 미선이와 준호의 다정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디지털 포렌식 감정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위변조됨, 피사체의 각도 및 조명이 불일치함, 합성된 사진임. 합성? 이게 조작된 거라고? 민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자 이번에는 아버지 철수와 내연녀 최 실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그 여편네 언제 쫓아낼 거야? 걱정 마. 각서 받았으니까 오늘 비 오면 내쫓을 거야. 우리 50억 아파트에서 파티하자. 사랑해 수진아. 넌 내 로또야. 역겨운 문자 내용에 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것도 모자라 치밀하게 계획해서 쫓아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진짜 절망으로 빠뜨린 건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대부업체 대출 신청서, 신청인 김철수, 연대 보증인 김민재, 관계부자, 대출 금액 3억 원. 그 서류에는 민재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과 위조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증인 김민재? 민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살리자고 했던 말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그 가족 속에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그저 빚쟁이들에게 던져줄 총알바디이자 담보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팔아먹으려고. 민재는 식탁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아플 때마다 밤새 물수건을 올려주던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만 자신을 찾았던 아버지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어제 식당에서 어머니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민재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군요.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으악.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패륜적인 언행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철컥.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고 미선이와 변호사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선이는 거실 바닥에 서류를 흩뿌려 놓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민재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흑흑흑.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대출 신청서를 주워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이는 울고 있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민재야. 아빠가 널 속인 거야.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엄마, 아빠가 저를 보증 세우려고 했대요. 저를 아들이 아니라 돈으로 봤어요. 그래, 엄마도 알아. 그래서 엄마가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 너까지 빚더미에 앉게 할 순 없잖아. 내 새끼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어서 엄마가 변호사님 찾아간 거야. 미안하다, 민재야. 엄마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미선이는 아들의 등을 하염없이 쓰다듬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는 거짓으로 점철된 아버지의 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민재가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단호한 결의로 차 있었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아버지라는 글자가 쉬지 않고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성공했냐? 도장 찾았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철수의 다급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에 민재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못 찾았어요. 아니, 안 찾을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엄마 만났냐? 그 여자가 또 뭐라든? 민재야. 아빠 말만 믿으라고 했잖아. 믿었죠. 믿어서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런데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를 아들로 생각하긴 하셨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게 다 너 물려주려고. 거짓말. 그만하세요. 제 명의로 3억 대출 신청하신 거 다 봤어요. 저를 3억짜리 담보로 쓰시려고 그렇게 급하게 부르신 거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철수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재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말을 뱉어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돈에 미쳐서 자식까지 팔아먹으려 한 사기꾼일 뿐이에요. 야, 김민재, 너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당장 튀어와.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엄마랑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제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당신 아들 김민재는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뚝. 민재는 전화를 끊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그를 올가매던 거짓된 부정과의 완벽한 결별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곰팡내 나는 여관방 안, 철수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으악,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를 버려? 철수는 고함을 지르며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박살난 휴대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여관방에 있던 소주병들을 발로 차고 이불을 찢으며 발광했습니다. 철수야, 왜 그래? 민재가 뭐라든? 도장 가져온대?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말자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핏발선 눈으로 노모를 노려보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 자식이 지 엄마한테 붙었어요. 우릴 버렸다고요. 이제 우린 진짜 끝이야. 으하하. 철수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50억 아파트를 되찾기는커녕 유일한 혈육인 아들마저 잃어버린 탐욕스러운 가장의 말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는 반성이 아닌 더욱 지독하고 끔찍한 도끼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끝내. 박미선, 너 죽고 나 죽자. 철수의 중얼거림이 어두운 여관방을 섬뜩하게 채웠습니다.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철수와 말자가 묵고 있는 허름한 여관방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채업자들이 흙발로 방 안을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 돈 갚기로 한 날짜가 오늘까지인 거 알지? 이자까지 합쳐서 3억. 준비됐나? 철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형님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5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잠시 명의 문제 때문에. 그 뺏긴 아파트? 이미 조사 다 끝났어. 당신 빈털털이라며? 어디서 약을 팔아? 퍽! 사채업자가 철수의 배를 구둣발로 걷어찼습니다. 철수는 억소리를 내며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업자는 철수의 머리채를 잡고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여기 지장 찍어. 신체 포기 각서다. 오늘 안에 3억 안 가져오면 내일은 내 콩팥이랑 안구부터 적출 들어간다. 알았어? 업자들은 철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철수는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풀려버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장기를 적출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못 죽어. 내 돈 내놔. 철수는 구석에 있던 인테리어 공사 때 쓰려고 챙겨뒀던 신호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기 어린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박미선, 그년한테 받아내야 해. 안 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철수는 비틀거리며 여관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다. 지금 미선이 그 여자 식당으로 간다. 가서 불 지르고 다 끝장낼 거야. 말리지 마. 철수가 휘청거리며 사라지자 이불 속에 숨어있던 말자가 그제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통화 내용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엿들었습니다. 식당, 불을 질러. 아이고, 큰일 났네. 말자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을 말려야겠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살 길을 찾아야겠다는 이기적인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불쌍한 척이라도 해야 경찰들이 봐주겠지? 아픈 척을 해야 해. 말자는 구석에 있던 낡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멀쩡하던 다리를 일부러 절뚝거려 보며 표정 연기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택시를 잡으러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가 운영하는 식당. 저녁 식사 시간이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체크하던 미선이는 갑자기 홀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야, 뭐야 저 사람. 도망쳐. 손님들이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비에 흠뻑 젖은 철수가 신호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식당 바닥과 테이블 위로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신호를 미친 듯이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콸콸콸 마이너스. 다 나가. 안 나가면 다 태워 죽일 거야. 박미선 어디 있어? 나와. 당신. 미선이가 창백해진 얼굴로 철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철수는 한 손에 신호통을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미선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왔어? 보고 싶었다, 여보. 아니, 내 돈 도둑년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사람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닥쳐. 네가 내 아파트 뺏어가서 나 사채업자한테 죽게 생겼어. 내놔. 50억 아파트 포기 각서 쓰고 현금 3억 가져와. 안 그러면 여기서 불 지르고 나도 죽을 거야. 철수가 라이터를 켜자 불꽃이 일렁거렸습니다. 미선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신호가 흥건했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치익 마이너스. 그때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경찰차와 소방차가 식당을 포위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민재와 준호도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광기 어린 모습에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나오세요. 민재 왔냐? 잘 봐라. 내 엄마가 아빠를 죽이는 거다. 돈만 주면 나간다니까? 돈 내놔. 철수는 아들을 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악을 썼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시도하려 하자 철수는 라이터를 바닥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오지 마. 들어오면 다 죽어. 한 발짝만 움직여봐.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노란 택시 한 대가 폴리스 라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말자가 과장된 몸짓으로 절뚝거리며 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철수야. 경찰 양반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소. 우리 아들이 오죽하면 저러겠어. 저 며느리년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해서 저러는 거야. 말자는 경찰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잠시 창밖의 말자에게 쏠렸습니다. 엄마. 그 짧은 틈을 타 변호사 준호가 뒷문을 통해 조용히 식당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미선이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철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금 철수를 흔들 수 있는 건 돈도 어머니도 아닌 오직 아들뿐이라는 것을 미선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정신 차려. 여기서 불 지르면 내 빚이 없어질 것 같아? 천만에. 네가 죽으면 그 빚 누구한테 가는지 몰라서 그래. 뭐? 상속 포기. 그것도 한계가 있어. 네가 여기서 사고치고 죽으면 네가 싼 그 더러운 똥 결국 우리 민재가 다 뒤집어 써야 해. 내 아들 신용불량자 만들어서 평생 빚쟁이한테 쫓기게 할 셈이야? 그게 네가 말한 사랑이야? 미선이의 일갈은 철수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우려 했던 그 비열한 죄책감이 철수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민재가 빚을 진다고? 철수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라이터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철수의 뒤쪽 사각지대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철수가 유리창에 비친 준호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안 돼. 오지 마. 다 같이 죽자. 철수는 다시 이성을 잃고 라이터를 켠 채 신호가 뿌려진 바닥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불꽃이 신호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안 돼. 미선이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들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처럼 철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탁! 미선이의 손이 철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엉겨붙어 신호로 미끄러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독한 신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못 나.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내 아들 인생은 절대 못 망쳐. 미선이는 철수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버텼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위태롭게 춤을 추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철수의 광기 어린 눈과 미선이의 필사적인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잡아. 지금이야. 준호의 외침과 함께 와장창 식당 유리창이 깨지며 경찰 특공대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들이닥쳤습니다. 뿌연 연기 속에서 생사를 건 마지막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긴박했던 그 순간 미선이가 철수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버티는 사이 와장창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경찰 특공대가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무기 버려. 엎드려. 준호도 잽싸게 달려들어 철수의 손목을 낚아채고 라이터를 멀리 쳐냈습니다. 철수는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신호로 미끄러운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습니다. 으악. 이거 나. 내 돈 내놓으라고. 철수는 바닥에 깔린 채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특공대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철수의 양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철수 씨,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및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슨 놈의 방화야. 내가 내 돈 받으러 온 거라고. 이거 풀어. 억울해. 나는 피해자야. 철수는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그를 짐짝처럼 일으켜 세워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식당 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경꾼들과 경찰차의 불빛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차로 끌려가던 철수는 폴리스 라인 너머에 서 있는 아들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민재는 텅 빈 눈동자로 아버지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향해 비굴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아빠 좀 살려다오. 이 경찰놈들이 아빠를 잡아가잖아. 변호사 좀 불러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민재야. 철수의 애원에도 민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재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은 더 이상 철수가 알던 그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야. 철수가 절망하며 경찰차에 태워지려는 찰나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못 데려간다. 철수야. 이놈들아. 내 아들 놔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말자는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그녀를 제지하자 말자는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혈관을 터뜨린 것입니다. 내 머리가. 털썩. 말자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물리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뒤늦게 달려온 철수와 민재가 소리쳤지만 말자의 눈동자는 이미 허공을 향해 돌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원들이 즉시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비키세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동공반사가 없습니다. 서둘러. 삐용 마이너스. 말자를 태운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철수를 태운 경찰차도 유치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비극에 식당 앞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미선이는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몸싸움 도중 생긴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미선이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요? 괜찮아요, 변호사님. 아픈 줄도 모르겠네요. 이제야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미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민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네가 무사하면 됐어. 가자. 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먹자. 미선이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엉망이 된 식당을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철수가 저지른 죄목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왔습니다. 김철수 씨, 혐의가 아주 화려하시네요. 현주건 조물 방화 미수, 특수 협박, 업무상 횡령, 상습 도박, 여기에 아들 명의 도용 및 사문서 위조까지. 이 정도면 감방에서 칠순 잔치하시겠는데요? 형사의 비아냥거림에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직접 제출한 처벌 불원서가 아닌 엄벌 탄원서를 보았을 때 철수는 모든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속수사가 확정되고 차가운 유치장 독방에 갇힌 철수는 뒤늦은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한 편지지에 미선이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미선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잠시 귀신에 씌었었나 봐. 합의만 해주면 내가 나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게. 우리 민재 봐서라도. 철수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받은 미선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선이는 편지 봉투에 적힌 김철수라는 이름 석자를 보자마자 내용을 읽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찌잉 마이너스. 속죄? 웃기지 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쓰레기통에나 들어가라. 미선이는 찢어진 편지 조각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그녀에게 철수는 이제 남편도 애증의 대상도 아닌 그저 처리해야 할 오물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응급실로 실려갔던 말자의 운명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급성 뇌졸중 판정을 받은 말자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원으로 찾아간 민재가 묻자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오른쪽 마비가 왔습니다.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져서 가족을 알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아, 민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는 천하를 호령하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병든 노파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철수의 재산은 압류당했고 민재의 월급으로는 대학병원의 비싼 입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말자는 강제 퇴원 조치를 당했습니다. 보호자분, 더 이상 입원은 곤란합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세요. 앰뷸런스에 실려 말자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저렴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지린내가 진동했고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집에 갈래? 철수야. 말자가 어눌한 발음으로 웅얼거렸지만 간병인은 익숙한 듯
그녀를 6인실 구석 침대에 짐짝처럼 눕혔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해요. 여기 할머니 집 아니에요. 아들도 간방 가고 며느리도 안 온다면서요? 얌전히 주는 밥이나 먹어요. 뭐, 간방? 아니야. 내 아들. 50억 아파트. 말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주르륵 흘렸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소금을 뿌리며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욕했던 그녀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그녀 스스로 쌓아올린 인과응보의 결과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미선이는 엉망이 되었던 식당을 새롭게 수리했습니다. 검게 그을렸던 벽지를 뜯어내고 화사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깨진 유리창도 더 튼튼한 강화유리로 교체했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아주 환해졌네요. 이제 장사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반가워하며 묻자 미선이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액땜 제대로 했으니까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죠. 어서 오세요. 식당 안은 다시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미선이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철수의 재판이 끝난 후 판결문을 들고 식당을 찾았습니다. 박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김철수 씨 징역 5년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도 여사님과 아드님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여사님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선이는 준호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철수라는 지독한 악몽이 드디어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악인들은 각자의 감옥에 갇혔고 선한 사람들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미선이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자유로운 맛이 났습니다. 그 끔찍했던 악몽 같은 사건이 있고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미선이의 한강뷰 아파트 거실에는 눈부신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칙칙하고 어두웠던 예전 인테리어는 온데간데였고 화사한 화이트 톤과 따뜻한 원목으로 리모델링된 집안은 마치 미선이의 새로운 인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짝짝짝짝. 거실 한가운데 놓인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고 커다란 케이크에는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고깔 모자를 쓴 미선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느새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 의젓해진 아들 민재와 이제는 가족처럼 가까워진 준호 변호사, 그리고 미선이가 후원하는 여성 쉼터 식구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 소원 비시고 촛불 끄세요. 민재가 웃으며 재촉하자 미선이는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였습니다. 미선이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웃으며 살게 해주세요. 후 마이너스. 미선이가 촛불을 끄자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려요. 저희 쉼터 식구들 다 이사장님 덕분에 새 사람 됐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쉼터 총무인 영희 씨가 꽃다발을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선이는 영희 씨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과거의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받고 쫓겨난 분들에게 제가 작은 우산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미선이는 이제 단순한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발판 삼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 이사장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던 박미선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와 당당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건배 제의하겠습니다. 50억 아파트보다 500억 가치보다 더 빛나는 박미선 여사님의 인생 2막을 위하여. 위하여. 쨍그랑 마이너스. 맑고 청아한 건배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봄 햇살조차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차갑고 어두운 곳이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교도소 독방. 그곳에 수인 번호 3845번 김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년 전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이 폭삭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으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신문지를 이불 삼아 덮고 누워 천장에 난 작은 창문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꽃향기가 쇠창살 틈으로 스며들자 철수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봄이네. 꽃이 피었나 보네. 철수는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배를 문질렀습니다. 점심으로 나온 콩밥은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이맘때면 미선이가 봄동 겉절이에서 따뜻한 쌀밥이랑 차려줬는데 철수의 눈앞에 30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먹었던 미선이의 정성 어린 밥상이 신기루처럼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돈 50억만 있으면 더 큰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자신을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귀신에 씌었어. 그 좋은 마누라를, 그 착한 아들을 내 손으로 다 걷어차 버렸어. 철수는 가슴을 치며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건 차가운 벽과 지나가는 간수뿐이었습니다. 어이, 3845번.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간수의 호통에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 이곳에도 봄은 찾아왔지만 병실안은 여전히 겨울처럼 스산했습니다. 창가에 휠체어를 타고 앉은 백발의 노파 말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그녀의 오른쪽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입 벌리세요. 간병인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약과 물을 들이밀었습니다. 말자는 아이처럼 입을 벌려 받아먹으면서도 입가에 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간병인이 거칠게 휴지로 입을 닦아주자 말자는 웅얼거리며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미선아, 배고파. 밥 줘.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내쫓았던 며느리. 그 며느리의 이름이 치매에 걸린 머릿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또 며느리 찾네.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아들은 간방 가고 며느리는 부자 돼서 잘 산대요. 할머니가 복을 발로 찼지 뭐. 간병인의 핀잔에도
말자는 알아듣지 못한 채 희죽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지독한 고독과 쓸쓸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그녀의 곁에 남은 건 차가운 링거줄과 소독약 냄새뿐이었습니다. 다시 미선이의 아파트. 파티가 무르익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미선이는 홀로 베란다에 나와 섰습니다. 눈 아래로 펼쳐진 한강이 붉은 노을을 머금고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철수가 이 한강뷰는 다 내 거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후, 미선이는 난간을 잡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았습니다. 문득 등기권리증을 움켜쥐고 빗속을 걸어나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이 아파트만 찾으면 내 인생 보상받는 줄 알았어. 이 50억짜리 집이 내 자존심이고 내 전부인 줄 알았지. 미선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살아보니까 알겠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드르륵. 베란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바람 찬데 뭐 하세요? 감기 드셔요. 아, 민재야. 그냥 옛날 생각 좀 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챙길 줄도 알고. 민재는 미선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말해보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선이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2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속아서 엄마한테 모진 말 했던 거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서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엄마는 50억 아파트보다, 아니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분이에요. 민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선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엄마는 그거면 돼. 네가 내 아들이라서 엄마는 이미 세상을 다 가졌어. 모자는 노을이 지는 강변을 배경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2 사람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박미선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비로소 찾아온 진정한 봄날이었습니다. 50억 아파트의 진짜 주인. 그것은 단순히 집문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가족을 지킬 줄 아는 바로 미선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2막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따뜻하고 찬란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한 남자의 비참한 몰락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50억이라는 거액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 간의 신뢰가 아닐까 싶네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철수와 말자의 쓸쓸한 최후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미선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서운 비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은 찾아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눈부신 봄 햇살만이 가득 비추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